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률 상승이 없는데 금리 내린 적 있나? 이 부분이 이제 물음표가 던져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지금 블룸버그 뉴스에서 헤지 펀드들이 채권, 장기, 트레저리 선물을 엄청나게 숏을 쳤다. 레코드 하이로 숏을 쳤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개인들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번에, 지금은 좀 포지션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이 TMT, TLT 뭐 이런 장기 국채 ETF를, 미국 장기 국채 ETF를 막 샀단 말이에요. 근데 헤지 펀드는 오히려 장기 국채 ETF, 장기 국채 선물을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가격이 빠지는 걸로 베팅한 거거든요. 금리 오르는 쪽으로. 그러면 얘네들이 어떤 로직으로 했을까라는 부분을 약간 뇌피셜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 보시면은 이 부분은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파월이 긴축돼서 됨에도 불구하고 금융 여건은 괜찮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무슨 얘기인가? 그럼 긴축하는 부분을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럼 긴축이라면 QT잖아요. 금리 올리는 거랑 QT랑. 그러면 이제 QT를 유동성 회수하는 게 어땠나 보시면 22년도에 950억 불씩 계속 한다 그랬는데 계속 내려가고 있죠. 이제 이렇게. 이게 물론 이제 코로나니까 여기 레벨까지 이걸 줄일 수 있을까는 이제 물음표죠. 맥시멈 잘 줄이면 한 여기 정도까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예, 그냥 느낌상으로, 이 차트상으로 보면. 여기도 보시면은 그 서브프라임 때 위로 확 돈 뿌렸다가 결국 못 줄였어요. 밑으로는. 그리고 확 올렸던 거 좀 내렸다가 다시 쭉 가다가 이제 금리 결국 이제 계속 낮추면서 이제 10년 호황 된 거죠, 이제. 예. 그러면서도 보시면 계속 올라가다가 결국 옆으로 가다가 좀 이제 줄여보는 거 해보려고 했는데 코로나 오는 바람에 확 더 늘고 거기서 올렸다가 지금 다시 줄이고 있는 거니까, 유동성 부분이 여기서 줄인다고 해도 여기서부터 이 밑에까지 줄이지 못할 것 같고, 이미 풀린도 뭐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여기서 그냥 좀 이렇게 움직이다가 한 이 수준까지 좀 내려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이런 건 완전 내피셜이에요. 뭐 이걸 숫자로 제가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유동성 회수 중 이라는 부분들은 있고, 그거 대비해서 주가도 오르고 실업률도 괜찮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장단기 금리차 한번 보시면은 지금 실제로 거의 뭐 전대 미문의 레벨이죠 지금. 예, 여기 레벨이잖아요. 80년도 1980년도 레벨이에요. 여기 이 10년짜리니까 이제 차트로 보면은 10년짜리랑 10년짜리 마이너스 3개월짜리로 한 거가 이제 요 자주색이고요. 그 다음에 파랑색이 10년짜리 마이너스 2년. 10년짜리 마이너스 2년은 옛날 거서부터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지금 보면. 그리고 여기 이제 회색이 다들 이거는 너무 많이 봐가지고 뭐 사람들도 다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 그 뒤에 오면 침체, 장단기 금치 나오고 침체, 장단기 금리차 나오고 침체, 여기 사이가 뭐 1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어. 근데 침체가 오긴 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리바운드가 됐잖아요. 이렇게 분명히 됐잖아요. 분명히 과거상으로 보면 물론 횟수가 너무 적어요. 전체 기간으로 보면 횟수는 적지만 나오고 찍 침체, 역 침체, 역 침체 세 번이지만, 그래서 이번에는 다를까? 라고 이제 물음표를 던져지지만, 그래도 이번에도 언젠간 여기 이제 침체 찍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파월이 계속 실업률 무조건 난 올릴 거야. 올라갈 때까지 볼 거야. 그래서 억지로라도 인플레이션 잡을 거야 라고 얘기를 계속 했던 거기 때문에 실업률도 높아지면서 이제 바뀌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장단기 금리차를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는 로그 리턴이 아니면 막 이렇게 그려져서, 그걸 이제 로그 리턴으로 바꿔서, 이쪽은 로그 리턴이에요. 그래서 인덱스는 로그 리턴으로 바꿔서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만 볼 거니까 레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이제 페드 펀드 레이트, 이펙티브 레이트라고 이제 해서 이 어퍼 밴드랑 로우 밴드 만들면서 커트한 거는 이때 이후예요. 그래서 그냥 그 이펙티브로 보셔야지 롱텀리는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서프라임 때가 여기고요. 서프라임 때 금리 낮춘 다음에 이제 있다가 올리다가 좀 내려다가 코로나 때 이제 다시 빠져상 내려버린 거죠. 그랬다가 다시 저금리 하다가 이제 막 올리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근데 이 올리는 각도가 너무 빠르다고 이제 다들 난리인 거죠. 여기도 좀 이렇게 완만하잖아요. 여기도 완만하고. 금리 막 올라다니는 때는, 이때는 이제 그냥 시장금리대로 형성되는 레벨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장금리에서 형성되는 레벨이고, 2007년도 이후에만 이제 조절하면서 간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장단기 금리차들 여기 똑같이 그림 그려지고, 그래서 보시면은 분명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금리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은 빠졌죠 주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은 여기 빠졌죠 주가. 장단기 금리차 역전되면은 여기서 이렇게 빠졌죠, 옆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이제 계속 뭐 요거 이때 있으니까 지금도 침체 오고 금리 폭락, 주가 폭락할 거니까 이번에 폭락할 때 여기 폭락하면 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1월 달에 이거 쭉 뻗어 올리니까 아니야 골디락스 하면서 쭉 뽑아 올리니까 이제 그 포모 일어나면서 이거 사야 되나 주가 뭐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장단기 금리 차는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우리가 안 보는 사이에. 그래서 그걸 조금 더 이제 길게 그려가지고 실업률이랑 이 파란색이 실업률이에요. 실업률이랑 이제 두 개를 그냥 같이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회색은 침체 구간인 거고 이 사각형은 이 실업률이 확 올라가는 데에만 내가 사각형을 쳐봐야지. 그리고 그냥 쳐본 거예요. 그냥 강제로. 여기 올라가네 치고 여기 올라가네 치고 올라가네 치고 이런 데는 이제 옆으로 줄줄줄 내려가는 데니까 올라가는 데 치고 여기도 올라가니까 치고 여기 사이는 옆으로 겹고 다시 올라가는 데 색깔 칠하고 내려가는 데 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조그맣게 올라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건 너무 작아서 그냥 뺐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올라가는 실업률 쭉 올라가는 데서 치고 한 다음에 일단 이 실업률을 보고 치고 거기다가 대고서 페드 펀드를 갖다 붙였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이 색깔 칠한 거에서 조금 보시면 여기서 조금 페드 펀드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여기서는 그냥 올라가면서 같이 빠지고 여기서는 올라가면서 여기서 조금 실업률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약간 까릭까릭 하는 느낌이 좀 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빠지고 그래서 보시면 결국 전반적으로 보시면은 페드 펀드가 내려가더라 실업률이 올라가면 내려가더라라는 거는 전체 그림으로는 뭐 거의 확실하죠. 근데 약간의 시차들은 조금씩 있어요. 이런 데도 그쵸 시차가 약간씩 있죠. 근데 이런 사이에서 보시면은 실업률이 내려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시면은 페드 펀드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보시면 내려가는데 여긴 내려가죠. 예. 그러니까 무조건이다라는 건 없다. 근데 보통은 침체가 와야 금리가 내리더라.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이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이 해소가 되는 건 확실하잖아요. 여기서 보시면은 장단기 금리차가 이렇게 네거티브로 가 있는 경우가 이렇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확률상으로 보면. 그러면은 결국은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가 될 건데 어떻게 해소가 될까? 라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금 페드가 중앙은행이잖아요. 중앙은행의 목표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니즈를 맞춰서 이제 금리 정책을 이제 정할 테니까 두 가지가 물가 안정, 고용 안정이 이제 무조건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실업률만 봤던 기억이에요. 제가 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반에서 미국 거 트레이딩 할 때는 거의 실업률만 열심히 봤어요. 무조건. 즉 고용 안정만 무조건 본 거죠. 거의. 예. 그랬던 시기였다가 이제 지금 이제 인플레 시대가 되니까 물가까지 같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건데 그러면은 지금 이제 금리차가 그럼 해소되는 방법은 단기 금리가 내려가고 장기 금리가 올라가면 제일 좋은데 이렇게 역전으로 내려가고 올라가고까지 하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 있어야겠죠. 예, 이거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겨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단기 금리가 내려가는데 장기 금리는 이미 나는 밑에 있으니까 단기 금리만 내려와 이런 상태. 그다음에 장기 금리는 단기 금리가 빠지는 속도보다 단기 금리가 더 많이 빠져가지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해소되는 거. 그 다음에 그냥 장기 금리가 올라가는 동안에 단기 금리는 하나도 안 움직이고 그냥 장기 금리가 지금 있는 데서 쭉 올라와서 뒤집어지는 거.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딱 네 가지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현재 단기 금리는 어쨌든 터미널 레이트라고 해서 5.25든 5.5든 맨 위가 있잖아요. 얼마까지. 근데 지금 벌써 단기 금리는 3%대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걸 뒤집으려고 생각하면 단기금리 올리고라는 부분들은 없고 단기금리 내리지를 않는다라고만 가정하면은 지금 이제 단기금리 내리는 거를 이제 단기적으로는 많이 안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페드가 기본적으로 스테이 롱거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금리를 유지를 시킬 거야. 그러면 이제 장기금리가 어떻게 돼? 그게 유지가 되면 장기금리가 어떻게 돼야 돼? 라고 이제 시나리오 그려보는 거죠. 그러면은 결국은 그러면은 장기금리 올라가야 되고 장기금리가 제자리에 있거나 장기금리가 더 빨리 올라가거나 예. 여기서 같은 경우는 얘가 빠지면서 더 빠지기에는 쉽지가 않겠죠. 3번은. 그러면 경우의 수를 보면은 이 넷 중에서 뭘 골라야 되나 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뭐 이 4번의 가능성이 좀 더 있어 보이고 1번 단기금리가 내려가는데 장기금리가 올라가려면 이거 아주 이상한 상태일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적고 단기금리가 내려가는데 장기금리는 제자리에 있고 이것도 가능성이 있죠. 그죠? 예, 단기금리는 이제 페드가 내리면 되니까. 근데 장기금리는 나는 원래 미리 제자리 잡고 있었어. 그래서 2번, 4번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저는. 예. 그래서 그럼 2번, 4번 가능성인데 생각을 한번 이제 해보는 거죠. 다시. 그러면 이제 침체가 실제로 오면 실업률이 진짜 앞에서 차트처럼 실업률이 상승해서 침체가 오면은 단기금리는 확 내려갈 거고 그러면서는 이자율 구조가 정상화 될 거예요. 그죠? 예. 이 방법이 하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상승이 없어요.
그러면은 금리가 인하도 없겠죠. 앞에서 보면. 왜냐하면 여기서 물가 안정, 고용 안정인데 고용이 안정돼 있는데 물가가 확실하게 안정됐다는 근거가 없으면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는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하하려고 인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뭐 인플레가 그 잡혀 있다고 가정하면은 금리 인하할 이유가 없어요. 고용 안정돼 있고 그다음에 그 인플레이션만 없다면 금리를 제가 뭐 파월에도 인하를 왜 해요? 할 이유가 없죠. 예, 고용 안정돼 있고 물가도 안정돼 있고 다 안정돼 있는데 그럼 높은 데 있어야죠. 혹시 내가 카드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고용이 불안정해지거나 물가가 불안정해질 때 내가 물가가 안정돼 있으니 고용이 불안정해질 때 내려서 아까 앞에서 본 것처럼 내려서 고용을 다시 살리는 모양새를 그려줘야 되니까 그러려면 내릴 룸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더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장기 채권 금리가 그러면 상승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모기지채까지 금리가 다 올라갈 텐데 이런 식으로 돼서 금리 실업률이 상승 없이 금리 인하도 없으면 예, 그러면은 결국은 이게 뒤집혀져야 되잖아요. 여기처럼. 예, 금리 인하 없고 스테이하고 있으면 그럼 장기 금리가 막 올라가야 되는 그 모기지 올라가고 그러면 경제가 버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이것도 좀 까리까리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부채로 사는 쪽이니까 그러면 이것도 물음표예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는 뭐냐면 실업률이 상승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제 뇌피셜로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민 정책을 왜 안 풀어 얘네들 이민 정책 풀어가지고 계속 그 노동 공급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이거 풀면 그냥 해결될 건데 200만인가 뭐 몇 명 들어온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민 정책 풀어버리면 실업률은 늘어난다는 얘기잖아요. 왜냐하면 공급망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제 그 나라 그 미국에 사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는 거니까 실업률이 높아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결국 이 위에 거랑 비교해서 보면은 오히려 이민 정책을 하면 실업률이 올라가고 그러면 침체가 오니까 금리를 인하하는 상태. 근데 이 침체가 이제 짧은 침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라고 생각해 보면 스테이 롱거 하려면 지속적으로 이제 높은 금리를 유지를 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예. 그러면은 그냥 어느 정도 지금 이민 정책을 지금처럼 좀 막아주고 그 다음에 노동 공급이 부족한 상태가 내비려 두고 그 다음에 고임금자들은 해고가 되면은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물가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이렇게 되는 방법도 있겠구나라고 깨달았을 것 같아요. 원래 이거를 알고 하진 않았을 것 같고 예. 그래서 야, 이 정도면 괜찮을 수 있겠어 그러면서 아주 해피한 얼굴로 이번에 나와서 발표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는 종목별 실적 차별화예요. 제가 이제 눈에 확 들어온 건 이제 우버와 리프트. 한 놈은 주가 30% 빠지고 한 놈은 사상 최대라고 그러고 똑같이 우버 리프트 뭐 비즈니스 똑같은 거 하는 거잖아요. 예, 공유 차량. 예. 그래서 이게 똑같은 업종에 있어도 결국은 실적이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고 실적이 차별화가 된다는 얘기는 종목을 엄청 잘 골라야 되겠구나. 업종 보고 그냥 막 고르면 안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다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도 마찬가지로 이제 독재 체제에서 이제 전면전 들어가는 거고 거기다가 챗GPT 나오면서 실제적으로 어플리케이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고 그러면서 실적도 차별화가 되고 주가도 차별화가 되는 똑같이 뭐 IT 주식이라 그래서 막 오르고 막 내리고 이런 상태가 되지 않는 거죠. 같이 막 다니는. 예. 그래서 약간은 이제 같은 군 내에서도 차별화가 되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 지수는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밴드를 그리는 데에서는 고점 저점 맞추면서 이렇게 갈 것 같고 그러면은 여기서 종목들은 엄청 이제 헷갈리는 장이 될 것 같고 그래서 종목으로 돈을 벌기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잘 골라면 물론 벌 수 있겠죠. 잘 골라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선물이나 이런 걸로 매매할 때는 트렌드 팔로잉으로 그냥 쭉 따라가면서 돈을 버는 거는 조금 어렵겠다. 그러면은 이제 위아래 움직이는 걸 잘 타면서 돈을 벌어야 돼서 약간 더 모니터링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시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하게 질문은 없으신가요? 한번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고요. 그래서 아까 홀릭스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목을 그냥 그 실업률 상승한데 금리 내린 적 있나로 해야 하는 게 더 좋을지 아니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 해소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라는 시나리오가 더 좋을지 했는데 이게 더 좋다고 하셔서 이거대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연합에 가서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 앞부분은 이제 월요일날 내일 새벽에 주간 리뷰하면서 할 예정입니다. 네, 지엽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이 많이 불안해진 것 같아요. 과거 대비.
그러니까 과거라는 게 뭐 1, 2주일 전, 일주일 전 이게 솔직히 일주일마다 맨날 바뀌니까 뷰는. 네. 그래서 그 이 시나리오 페드의 시나리오를 놓고서 이제 베팅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어떤 식의 베팅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 네, 존벌리님, 네, 마이클님, 네, 채권 고금리로 연금이나 기관이든 평가 손나는 거 말씀하시나요? 네, 그래서 위도 저는 장기금리 올라가는 거는 이제 지난번에 BOE에서 봤잖아요. 장기금리 올라가면은 이제 연기금들이랑 난리 나는 거 어떻게 되는지 다 봤기 때문에 저는 위도 막혔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저번에 네 맞아요. 딱 마진콜 사태 말씀하시는 것처럼 딱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10년짜리 금리로 한 4%대 가면은 그냥 매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시나리오에서 내리려면 장기 금리가 제자리면 좀 올라오면은 이제 위로 못 올리니까 아까 경제 체력이 버틸 수 없잖아요. 없으니까 결국은 연기금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니까 그러면은 결국 단기금리 내리는 수밖에 없는 건데. 네. 그리고 지금 네, 김하늘님, 고금리가 미국 재무부 부채 많은 거에 부담으로 되어서 내려갈 수도 있나요? 내려가진 않더라도 어쨌든 부담은 계속되죠. 예, 어느 나라나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들이 발행한 국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유한 국채도 많고 그래서 저는 위도 막 장기금리 위는 다 막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파월 입장에서 저도 마이클님이랑 의견에 동의합니다. 예. 솔직히 리만급 폭락은 금융기관들이 멀쩡해서 안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일단은 현재까지는 금융기관들이 뭐 리저브 계속 쌓고 돈도 많이 뿌려놨고 그거 다 자기가 쟁여가지고 리버스 리포까지 하고 있는데 중앙은행에 돈 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얘네가 흔들려서 금융기관 망가지지만 않으면 예. 네, 아리치콜님 말씀 맞습니다. 네, 알파 먹기는 이제는 종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돈 놓고 돈 먹기를 그냥 계속 베팅으로 계속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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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돈 먹는 인간들이 조금 이제 삭제돼야지 인플레가 좀 예, 그럴 가능성이 저도 많다고 봅니다. 네, 노랜딩이라는 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 지금 실제로 금리가 저렇게 뭐 장기 금리 올라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진짜로 올라가서 뭐 침체가 온다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데 미국 침체 왔으면 한국 뭐 중국 뭐 다 죽었어요. 예, 다 죽었어요. 먼저 죽어요, 먼저. 우리나라 IMF 오고 뭐 동남아 크라이시스 오고 이랬던 거 보면 다 미국 금리 인상식이에요. 금리 인상식이 오면 달러 빌렸던 이제 지금 벌써 이제 아프리카 이런 데들은 막 쓰러져 가고 있잖아요. IMF 구제금융 받는데 이제 뉴스가 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올라가면 뭐 미국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지만 뭐 우리가 먼저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금리가 장기 금리까지 계속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음표를 계속 던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근무에서 건전하게 돈 벌어서 소비해라 이 부분이 저도 제일 정답일 가능성이 원화채굴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네, 원화채굴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 기본적으로 지금은 이제 소비를 줄이면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하지 않으면은 일단 인플레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매번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저렇게 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깨지면 인플레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 깨졌는데 인플레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 동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중국에서 싼 값으로 계속적으로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데 어떻게 인플레가 없을 수가 있죠?
딴 나라로 간다는데 인도나 뭐 베트남 이런 데로 또 간다는데 글로 가면은 또 공장도 새로 지어야 되고 뭐 다 세팅 다시 해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로봇 만들겠다고 하고 리쇼링 해서 미국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미국이야 인건비가 높으니까 로봇을 써도 되지만 파키스탄 뭐 이상한 나라들 가면은 좀 못 사는 나라들 가면은 아직도 인건비가 로봇보다 훨씬 싼데 예, 그거는 그것도 그렇게 뭐 굉장히 리즈너블한 숏텀에 올 수 있는 일 같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은 특별하게 더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은 이렇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